기적을 믿지 않았던 한 자산객에 7살의 노숙자 소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을 말하게 한다면 당신이 남긴 음식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자산가는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하지 못하던 6살 아들이 다음에 내뱉은 말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긍정적인 파동을 만들어 봅시다. 오늘 당신의 기분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서울의 좁은 골목길을 파고들자 은서는 얇은 재킷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7살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은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기회를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밤 그 기회는 청담동의 가장 고급스러운 식당의 깨끗한 창문 너머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부유한 손님들이 밖으로 나오며 차가운 공기 속에 담기듯 내뱉는 웃음소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은서가 그를 발견했을 때 은서의 배는 익숙한 허기로 뒤틀렸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은 키가 큰 남자였고 그의 손은 자기 또래 소년의 어깨를 보호하듯 짚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멍한 표정과 조심스러운 움직임은 은서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김준호와 그의 아들이 또 왔구나. 은서에게 가끔 남은 빵을 건네주던 문지기 김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불쌍한 어린 녀석. 태어날 때부터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더군. 세상의 모든 돈을 가졌어도 고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법이지. 은서는 그들을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소년에게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은서를 끌어당겼고 그것은 마치 꿈을 기억해내는 것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은서는 주저하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아저씨, 제발요. 은서가 차량 소음에 묻힐 듯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준호는 누군가 다가오는 것에 익숙한 사람처럼 숙련된 인내심을 보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강철빛 푸른 눈이 은서를 훑어보았습니다. 누더기 옷, 씻지 않은 머리카락, 거리아이의 절박한 모습이었습니다. 현금은 없단다. 그가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은서가 대답한 뒤 망설였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말들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았지만 절대적으로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당신의 아들을 말하게 할 수 있어요. 김준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내 아들을? 은서는 이제 자신을 유난히 강렬하게 바라보는 소년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말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 제가 해낸다면 당신이 저녁으로 먹고 남은 음식을 저에게 주실 수 있나요? 남자의 웃음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얘야, 잘 들어라. 그녀는 나와 함께 있었어요. 작고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준호는 아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야.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소년 민재는 눈 속에 번지는 인지력을 품은 채 은서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아빠. 익숙하지 않은 입으로 내뱉은 단어는 낯설었습니다. 은서는 엄마 뱃속에 저랑 같이 있었어요. 은서는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세상이 기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둠, 온기, 항상 옆에 있던 또 다른 존재. 이 소년에게 느꼈던 기묘한 친숙함이 갑자기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김준호는 주차된 채 몸을 기대며 비틀거렸습니다. 7년 동안의 전문가들, 치료들, 그리고 상심들. 그런데 이제 그의 아들이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노숙자 소녀에게 완벽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서는 다리가 떨렸지만 꿋꿋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제 이름은 은서예요. 성은 없어요. 그리고 왜인지 모르겠지만 평생 그를 찾아다녔어요. 민재는 아버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은서에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같은 눈, 같은 턱, 머리를 기울이는 같은 각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김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손을 뻗어 민재를 향해 작고 더러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도 몰라요. 은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선가 오빠가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김준호는 직관이 아닌 데이터를 신뢰하며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감정은 판단을 흐리게 하는 지저분한 변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펜트하우스 아파트에 서서 단 한마디도 못하던 아들이 어디선가 나타난 노숙자 소녀에게 비밀을 속삭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스 더 주세요. 민재가 은서에게 말했고 은서는 크리스털 유리병에서 조심스럽게 주스를 따랐습니다. 민재의 입에서 나오는 말 단어는 김준호의 현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김준호 씨, 민재의 신경과 의사인 이현우 박사가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따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재에서 김준호가 서성이는 동안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민재를 치료해왔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뇌 속에 스위치가 켜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이 쌍둥이라고 주장하더군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수연이와 저에게는 아이가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재는 단독 출산이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수연 씨의 임신 기간에 합병증이 있었나요? 김준호는 돌아가신 아내의 이름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서 안정을 취해야 했죠. 출산 때.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연이는 하혈을 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했죠. 저는 아내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현우 박사님. 아내는 깨어나지 못한 채 3일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출산 기록에는 단독 출산, 아기 1명, 2018년 11월 12일 오전 6시 17분 출생, 김민재라고 되어 있군요. 제가 그 아이를 검진하고 싶습니다. 이현우 박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허락이 있다면요. 그들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은서는 민재와 함께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몇 년 동안 손도 대지 않았던 블록으로 정교한 구조물을 쌓고 있었습니다. 은서야,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현우 박사님이란다. 네가 건강한지 확인하고 싶어 하셔. 민재와 너무나도 닮은 은서의 눈이 출구 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란다, 얘야. 의사가 안심시켰습니다. 그냥 네가 괜찮은지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란다. 이현우 박사가 기본적인 검진을 수행하는 동안 김준호는 누나 선희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와줘야겠어. 민재에게 일이 생겼어. 민재가 괜찮니?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재가 말을 해, 누나. 진짜로 말을 한다고. 뭐라고? 준호야, 그게. 더 있어. 어떤 여자애가 있어. 밖에서 나타났는데 자기가 쌍둥이라고 주장해. 그리고 누나 민재가 그 애를 알아봤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선희가 속삭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나도 알아. 하지만 민재가 말하고 있어, 누나. 완벽한 문장으로. 20분 뒤에 갈게. 김준호가 돌아왔을 때 이현우 박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는 대략 7살 정도입니다. 그녀의 미아방지 팔찌에 따르면 민재와 혈액형이 같습니다. 얼굴 구조도 비슷하고 오른쪽 경합골에 초승달 모양의 점이 있더군요. 김준호가 텅 빈 목소리로 말을 맺었습니다. 민재에게도 똑같은 게 있습니다. 수연이는 그걸 김씨 가문의 징표라고 불렀죠.
그녀의 아버지에게도 있었거든요. 거실에서 민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준호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겠습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진실이 필요해요. 은서의 이야기는 파편화되어 있었습니다. 위탁가정, 얼마 뒤 떠나버린 박 씨라는 가족, 그리고 2년 동안의 거리 생활.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없었고 단지 어둠 속에서 누군가 옆에 함께 떠있는 꿈을 반복해서 꿀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엄마가 저를 낳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은서가 김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저를 원하지 않았다고요. 김준호는 가슴속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리로 나오기 전에는 어디에 살았니? 도봉구에 있는 박씨 아저씨네 집에서요. 하지만 어떤 남자들이 와서 박씨 아저씨를 데려갔어요. 박씨 아줌마는 이상한 냄새가 나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그러더니 집을 나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선희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은서를 보자마자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의 눈이 준호를 향했습니다. 수연이를 닮았어. 유전자 검사 기관은 차가운 효율성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은서는 자신의 작은 체구에 비해 너무 큰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기술자가 민재의 입안을 부드럽게 문지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재는 어제부터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은서에게, 가끔은 김준호에게 말을 걸었지만 항상 7년간의 침묵이 무색할 만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아프지 않아 은서가 민재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냥 조금 간지러울 뿐이야. 김준호는 경이로움과 의심이 섞인 시선으로 그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사칭 사건들, 부유한 가정에 침투하도록 훈련된 아이들, 취약한 부모를 겨냥한 정교한 사기들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민재의 변화를 설명해주지 못했습니다. 기술자가 다음으로 은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아가씨 차례예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긴급 결과는 48시간 걸립니다, 김준호 씨. 하룻밤 사이에 자신의 세상을 산산조각 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이틀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김준호는 이미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습니다. 민재가 태어난 병원, 변호사들, 그리고 신중하기로 소문난 흥신소의 개인 조사관에게 말입니다. 시설을 떠날 때 은서가 문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이제 전 어디로 가나요? 그 질문에 김준호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혼란 속에서 그는 유전자 검사 이후에 그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자꾸나. 그는 스스로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말이다. 민재가 활짝 웃었습니다. 은서도 우리랑 같이 집에 가는 거야. 선희는 오전 내내 손님방을 준비했지만 그녀의 문자 메시지에는 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야, 제발 조심해라. 이건 정교한 사기일 수도 있어. 내 재산이 타깃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차로 걸어가는 동안 은서의 손을 잡고 있는 민재를 보며 김준호는 그들의 유대감에서 기만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심오하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그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말하고 웃으며 살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은서는 주변 환경을 휘둥그레진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성인가요? 아파트야. 민재가 설명했고 그의 말투는 시간이 갈수록 나아졌습니다. 내 방에서는 도시 전체가 보여. 와서 봐. 아이들이 복도를 따라 사라지자 김준호는 누나 옆 소파에 몸을 파묻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뭐래? 선희가 물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단독 출산이야. 하지만 병원 관계자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 민재의 출산을 도왔던 하태수 의사가 민재가 태어나고
6개월 뒤에 교통사고로 죽었다는군. 그리고 그날 밤 근무했던 수간호사 오미경도 곧 병원을 떠났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 준호야. 조사관에게 오미경을 찾으라고 했어. 그리고 수연이의 전체 의료 기록에 대한 열람 권한도 요청했지. 선희가 그의 손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이게 사실이길 바라는 건 알지만 수연이가 죽은 이후로 이건 수연이에 대한 게 아니야. 김준호가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니면 나에 대한 것도 아니지. 오늘 민재를 봤잖아. 민재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 선택적 함구증이 있는 아이들은 가끔 그건 선택적 함구증이 아니야, 누나. 모든 전문가가 민재에게 심각한 발달성 언어 실행증 진단을 내렸어. 평생 말을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고. 복도 끝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재와 은서의 목소리는 마치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어우러졌습니다. 은서는 어둠과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어. 김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재를 봤을 때 잊어버렸던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것 같았대. 선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무엇을 믿니? 김준호는 자신의 손을 응시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은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내 아들이 그녀를 쌍둥이라고 믿는지 알아낼 거야. 나중에 김준호가 아이들을 확인하러 갔을 때 그는 민재가 은서에게 자신이 아끼는 바다 유리 수집품을 보여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휴가 기간 해변에서 모은 형형색색의 조각들이었는데 민재는 지금까지 그 시간을 즐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민재가 말했습니다. 그 단어는 여전히 새롭고 기적 같았습니다. 은서가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던 붉은 머리 아줌마를 기억한대요. 김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 아줌마 말이니? 달과 별에 대해 노래해 주던 부녀. 은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요. 박수연은 붉은 머리였고 임신기간 내내 정확히 그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별장은 12월의 잿빛 하늘 아래 구식부의 상징처럼 서 있었습니다. 관리인들은 김준호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위해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주방에 음식을 채워두었습니다. 은서는 차가 다가가자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숨을 내쉬어 유리에 김을 서리게 했습니다. 식당보다 더 커요. 은서가 속삭였습니다. 옆에서 민재는 흥분해서 들썩거렸습니다. 우리에겐 해변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바위도 있고 비밀 장소들도 있어. 김준호는 룸미러를 통해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지난 3일은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은서는 이제 유명거리의 부티크에서 산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씻고 다듬은 그녀의 머리카락은 민재와 같은 짙은 갈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몸무게가 2kg이나 늘었고 움푹 패였던 뺨은 규칙적인 식사 덕분에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민재가 말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우 박사는 이를 전례 없는 일이라 부르며 월요일에 언어치료사의 평가를 예약했습니다. 7년 동안 민재의 말을 가두어 두었던 무언가가 은서의 등장으로 해방되었습니다. 유전자 결과는 내일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김준호는 이미 병원 기록에서 우려스러운 불일치를 발견했습니다. 박수연의 입원 서류에는 18주 초음파 검사에서 쌍둥이 임신이 의심된다고 적혀 있었지만 이후 서류에는 단일 태아로만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하태수 의사와의 진료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하태수는 몇 달 뒤 죽은 바로 그 의사였습니다. 김준호는 언론의 관심을 피하기 위해 그들을 부산으로 데려왔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관에 누군가가 김준호 후계자의 신비한 쌍둥이에 대한 정보를 유출했고 기자들이 서울 펜트하우스 앞에 모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착했다.
김준호가 집 앞에 차를 세우며 알렸습니다. 민재가 은서를 데리고 넓은 집을 가로지르며 노련한 가이드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숨바꼭질 장소들을 보여주는 동안 김준호는 독한 술 한 잔과 조사관이 오늘 아침 전달한 서류 가방을 들고 서재로 물러났습니다. 민재가 태어난 날 밤에 수간호사였던 오미경은 이제 제주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그녀를 찾아냈지만 그녀는 김준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준호는 이미 다음 주 제주도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금융기록이었습니다. 민재가 태어나고 2개월 뒤 하태수 의사는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별장을 구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횡재의 출처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선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가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해변을 걷고 싶어 해. 내게 물어보겠다고 했어. 김준호는 서류함을 닫았습니다. 내가 데려갈게. 겨울바람에 몸을 꽁꽁 싸맨 채 그들은 선희가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은서는 간직할 가치가 있는 것을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아이의 진지한 집중력으로 조개 껍데기를 모았습니다. 민재는 쉴 새 없이 말하며 지형지물을 가리키고 여름 방문의 추억을 공유했습니다. 은서야, 김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씨 아저씨네 집에 가기 전 아주 어렸을 때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니? 은서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안경을 쓰고 파란색 스웨터를 입은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박씨 아저씨네로 데려다 주셨어요. 제가 특별하고 특별한 가족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분 성함이 기억나니? 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손에 바르는 것 같은 냄새가 났어요. 손 소독제 말이구나. 김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직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추웠던 게 기억나요. 은서가 계속했습니다. 정말 추웠고 항상 옆에 있던 오빠를 찾으며 울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오빠가 거기에 없었어요. 근처에서 나무 조각을 조사하던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추웠던 게 기억나요. 그리고 너를 찾았어요. 김준호는 12월의 공기와는 상관없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김준호는 다시 조사관에게 전화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 사이 서울의 병원들과 관련된 암시장 입양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게. 그리고 비용이 얼마가 들든 오미경을 서울로 데려오라고. 전화를 끊고 김준호는 손님방 문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노크했습니다. 은서야, 괜찮니? 그는 그녀가 창가에 앉아 바다 위의 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 진짜 가족이 달에 산다고 생각하곤 했어요. 은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러 올 수 없는 거라고요. 김준호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이 아이를 위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내 가족이 달에 있었던 게 아니라면? 그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로 여기에 있었지만 너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랐던 거라면? 은서는 자신과 꼭 닮은 얼굴의 김준호를 수연이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민재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저를 원하실까요? 김준호는 가슴속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연이가 떠난 후 쌓아 올렸던 벽들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원했을 거란다. 김준호의 책상 위에는 유전자 검사 기관의 로고가 양각된 봉투가 열리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김준호의 요청으로 실험실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하면서 48시간은 7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결과가 퀵 서비스로 해운대 별장에 도착했고 은서와 민재는 선의의 감시 아래 해변에서 정교한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봉투를 바라보며 그 내용을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만약 은서가 민재의 쌍둥이가 아니라면, 그의 딸이 아니라면, 그녀의 존재로 꽃피운 민재에게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리고 만약 그녀가 맞다면 그는 어떻게 몰랐을까요? 어떻게 그의 딸이 거리에 있는 동안 그는 호화로운 삶 속에서 그녀의 오빠를 키우고 있었던 걸까요?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현우 박사가 외투에 쌓인 눈을 털며 들어왔습니다. 김준호의 요청으로 서울에서 차를 몰고 온 것입니다. 아직 열어보지 않으셨군요. 그가 봉투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요. 만약 그녀가 당신의 딸이라면요. 그럼 저는 남은 평생을 칠 연간의 공백을 보상하며 보낼 겁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에게서 그녀를 빼앗아 갔는지 찾아낼 겁니다. 김준호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봉투를 열고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다 마침내 결론을 찾아냈습니다. 대상자 간의 친형제 관계 확률 99.999998%. 김준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쌍둥이입니다. 이현우 박사가 보고서를 훑어보았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준호 씨. 유전자의 100%를 공유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일란성 쌍둥이는 항상 성별이 같지 않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희귀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의 수정란이 분열된 후 한쪽 쌍둥이가 발달 과정에서 선염색체 이상이라는 현상을 겪는 것이죠. 김준호는 수연이의 힘들었던 임신기간과 합병증, 그리고 길었던 안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수연이는 우리가 쌍둥이를 가졌을 거라고 의심했어요. 그래서 초음파 결과를 비밀로 하자고 그렇게 고집을 피웠던 거예요. 서재문이 벌컥 열리더니 추위에 볼이 발그레해진 민재가 달려 들어왔습니다. 아빠, 은서가 무너지지 않게 해자를 파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 너무나 유창한 그의 말은 더 이상 김준호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단 몇 일 만에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 기적이었습니다. 민재야, 은서는 어디 있니? 고모랑 같이 있어요. 핫초코를 만들고 계세요. 민재는 의사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 민재야. 오늘 목소리가 아주 좋구나. 민재가 활짝 웃었습니다. 은서가 그러는데 제 뇌가 이제 방법을 기억해내서 매일매일 더 말을 잘하게 되는 거래요. 그는 김준호의 책상 위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김준호는 이현우 박사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민재야, 은서를 처음 봤을 때 기억나니? 은서가 엄마 뱃속에 너랑 같이 있었다고 했지. 민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민재는 아이의 단순한 논리로 질문을 고려했습니다. 누군가 없어졌다는 걸 항상 알고 있었어요. 그녀에 대한 꿈을 꿨거든요. 그리고 그녀를 봤을 때 제 말문이 트였어요. 그는 이것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쩌면 김준호는 그것이 정말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은서를 찾아 나간 후 이현우 박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이 연결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쌍둥이라는 것 이상입니다. 어떤 연구들은 일란성 쌍둥이가 일반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유대감을 공유한다고 시사합니다. 민재의 언어 발달은 분리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준호는 7년간의 전문가들, 치료들, 그리고 막다른 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떨어뜨려 놓은 것이
그의 상태를 유발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탐구해볼 가치가 있는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준호는 창밖의 잿빛 겨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에게 말해줘야겠어요. 그녀에겐 아버지가 있다는 걸, 가족이 있다는 걸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책임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거리에 있던 7살 아이에게 너는 부유하게 태어났지만 도둑 맞았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왜 아버지가 너를 찾지 않았는지, 심지어 네가 존재하는지도 몰랐는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주방에서 그는 은서가 네 잔의 핫초코 위에 조심스럽게 미니 마시멜로를 뿌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잔당 정확히 5개의 마시멜로를 넣는 그녀의 체계적인 정밀함은 수연이를 너무나 떠올리게 해서 그의 목구멍이 꽉 막혔습니다. 은서야, 그거 다 하면 우리 이야기 좀 할까? 내게 해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단다. 그녀의 눈이 불안함으로 흔들렸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익숙한 그 질문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니란다, 얘야. 잘못한 거 없어. 넌 이제 집에 온 거야. 세브란스 병원의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 김준호가 은서를 안내할 때 밖에는 눈이 부드럽게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3일 전 은서에게 유전자 결과를 밝힌 후 그는 그녀가 혼란, 불신, 기쁨, 그리고 가끔 날카로운 질문으로 드러나는 깊고 끓어오르는 분노를 거쳐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아기가 몇 명인지 세어보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모르실 수가 있어요? 각각의 질문은 칼날처럼 김준호를 찔렀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녁마다 그는 그녀의 침대 곁에 앉아 그녀가 결코 알지 못할 어머니 박수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의 병원 방문은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은서를 김은서로 공식 등록하는 것과 쌍둥이 사이의 놀라운 유대감에 대해 전문가들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민재는 재회 이후 은서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고 그의 언어 능력은 놀라운 속도로 계속 발전했습니다. 김준호 씨, 소아신경과 한지수 박사가 상담실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아이가 은서군요. 의사들이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김준호는 변호사의 전화를 받기 위해 복도로 나갔습니다. 은서의 법적 인정을 위한 초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위탁 부모였던 박 씨 부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은서를 버린 적이 없으며 그녀가 납치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준호는 혈압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은서는 박 씨 아주머니가 2년 전에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리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은서의 귀화한을 요구하며 금전적 합의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김준호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갈취범들입니다. 은서는 제 친딸입니다. 유전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들은 5년 동안 아이를 키웠고 양육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명쾌하지는 않습니다. 통화를 끝낸 후 김준호는 감정이 요동치는 채 벽에 기대었습니다. 그는 은서를 안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를 다시 잃는다는 생각은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헤어지는 것이 민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상담실 안에서 은서와 민재는 인지평가의 일환으로 나란히 앉아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관찰창을 통해 김준호는 그들의 동기화된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동시에 조각을 집어들고 서로의 자세를 거울처럼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 한 여성의 목소리가 그의 집중을 깼습니다. 김준호가 돌아보니 은색 머리카락과 불안한 눈을 가진 나이든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네, 제 이름은 박정숙입니다. 7년 전 세브란스 병원 산부인과 병동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초조하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당신의 쌍둥이에 대한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비밀을 너무 오랫동안 간직해왔어요. 김준호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그날 밤 아내분이 실려왔을 때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났습니다. 하혈, 응급 제왕절개 수술. 그녀가 두 손을 쥐어짰습니다. 하태수 의사가 아기들을 받았어요. 아들과 딸이었죠. 당신의 아들은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하태수 의사는 두 번째 아기인 당신의 딸을 돌보는 동안 아들을 저에게 건넸습니다. 김준호는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오미경이 세척과 평가를 위해 딸을 데려갔습니다. 그게 절차였죠. 하지만 나중에 두 번째 아기에 대해 물었을 때 하태수 의사는 실수가 있었다고, 처음부터 아기는 한 명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명의 아기가 태어났어요. 저는 둘 다 봤습니다. 하지만 하태수 의사는 응급 상황 때문에 제가 혼동한 것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보고하지 않았나요? 누구에게 말입니까? 하태수 의사는 산부인과 과장이었습니다. 제가 오미경과 상의하려 했을 때 그녀는 다른 부서로 정원을 갔습니다. 3주 뒤 제 사물함에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네가 본 것을 잊어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될 것이다. 저에겐 대학에 다니는 아이가 셋이나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 맞서 싸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로 매일 침묵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제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오미경은 알지도 모릅니다. 그녀와 하태수 의사는 가까웠습니다. 병원 소문에 따르면 너무 가까운 사이였죠. 박정숙이 김준호의 변호사들에게 공식 성명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떠나자 김준호는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의 딸을 훔쳤고 기록에서 그녀의 존재를 지웠으며 그녀가 고통받는 동안 그녀의 오빠는 그녀 없이 침묵 속에서 시들어가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는 살풍경한 병원 복도에 서서 김준호는 두 가지 맹세를 했습니다. 망가진 가족을 치유하겠다는 것과 가족을 찢어놓은 모든 자를 심판대에 세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미경은 제주도 외곽의 수수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쌍둥이를 선희에게 맡기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강남 펜트하우스는 이제 은서의 웃음소리와 민재의 끊임없는 수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지난 2주일은 폭풍 같았습니다. 박 씨 부부의 법적 도전이 남아 있었지만 은서는 공식적으로 김은서로 등록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찍는 수상한 남자가 목격된 후 펜트하우스의 보안은 2배로 강화되었습니다. 병원 조사 결과 하태수 의사와 윤리 위반으로 폐쇄된 입양기관 사이에 의심스러운 금융 거래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쌍둥이 자신들이었습니다. 민재의 어휘력은 이제 평범한 7살 아이와 같았고 그의 발달 평가는 모든 지표에서 놀라운 개선을 보였습니다. 은서도 적절한 영양 공급과 보살핌으로 피어나고 있었으며 거리 생활로 굳어진 거친 면모들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며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머니에 음식을 숨겨두는 습관이 있었고 김준호는 이를 모르는 척해 주었습니다. 큰 소리에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매일 작은 승리들이 쌓여갔습니다. 이제 오미경의 집 앞에 선 김준호는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했던 답변들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피곤한 눈과 이른 흰머리를 가진 마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인지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준호 씨, 그녀의 목소리는 단조로웠습니다. 당신이 언제 올지 궁금했습니다. 집안은 꼼꼼하게 깨끗했고
종교적인 아이콘들과 함께 간호사 자격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미경은 안락 의자 끝에 걸터앉아 손가락으로 휴지를 뒤틀었습니다. 박정숙 씨가 나섰습니다. 김준호가 서론 없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아기 2명이 태어났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오미경의 자세가 굳어졌습니다. 정수기는 항상 상상력이 과했습니다. 유전자 결과가 증명합니다. 은서는 제 딸이고 민재의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오미경의 뺨을 타고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그 아이를 찾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 시인이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김준호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왜죠? 그 한마디에는 7년간의 상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태수 의사가 아내분의 출산 예정일 일주일 전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미경이 겨우 들릴 듯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부유한 부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혈통을 가진 건강한 신생아를 위해 상당한 액수를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했죠. 혈통이라고 김준호가 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당신의 가족 배경 말입니다. 명문대 교육, 아내분의 예술적 재능과 아름다움. 오미경은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는 거리에 남겨졌습니다. 김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위탁 가족에게 버림받고 식당 밖에서 음식을 구걸하면서 말입니다. 오미경이 움찔했습니다. 그렇게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카일 부부는 검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박신혜가 아니라 카일 부부라고? 김준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만약 은서가 처음에 카일 부부에게 갔다면 어떻게 박신혜 집으로 가게 된 걸까요? 그리고 지금 부모의 권리를 주장하는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아내분이 하혈하기 시작했을 때 상황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오미경이 계속했습니다. 2 아기가 나왔고 아들은 호흡 곤란을 겪었지만 딸은 아주 건강했습니다. 하태수 의사가 기록을 조작하여 단독 출산으로 만들었고 그동안 제가 딸을 데려갔습니다. 당신이 내 딸을 훔쳤군. 하태수 의사는 당신이 절대 모를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분의 상태 때문에 당신이 온통 아내분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 같은 남자에게는 아이 하나면 충분할 거라고 했습니다. 김준호의 안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나 같은 남자, 부유하고 특권을 가진 남자 말인가. 그는 그 돈이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데 쓰일 거라고 했습니다. 오미경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큰 선을 위한 것이라고 제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카일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 존재를 그리워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돈은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지 않았죠. 하태수의 대출금과 당신의 제주도 새 생활로 들어갔겠죠. 오미경의 침묵이 곧 긍정이었습니다. 카일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은서가 박신혜로 가게 된 거죠? 저도 모릅니다. 아이를 넘겨준 뒤에는 그들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안전했으니까요. 김준호는 위축된 여자 위로 위압적으로 섰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이야기를 경찰청에 가서 하게 될 겁니다. 모든 세부사항, 모든 이름, 모든 돈에 대해서 말입니다. 저는 감옥에 가겠군요. 네. 김준호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김준호가 렌터카로 걸어갈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선희의 번호였습니다. 준호야, 빨리 집에 와야겠다. 박씨 부부가 펜트하우스에 나타났어. 로비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어. 그리고 준호야, 그들 모습이 은서가 설명한 박씨 부부와 전혀 딴판이야. 박씨 부부는 박씨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경찰청의 한지수 요원이 펜트하우스 창문을 때리는 겨울 폭풍 속에서 이 소식을 김준호의 서재로 전달했습니다. 오미경과 대면한 지 3일이 지났고
그녀는 현재 당국에 협조하고 있었습니다. 은서의 위탁 부모라고 주장하는 커플은 사실 박성태와 조춘자라는 자들입니다. 한지수 요원이 설명했습니다. 세계의 주에 전과 기록이 있는 좀도둑 사기꾼들이죠. 그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은서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한몫 챙길 기회를 본 겁니다. 김준호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싸워야 할 전쟁이 하나 줄었습니다. 진짜 박 씨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 씨 아저씨는 투자 사기로 10년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조혜숙 씨는 1년 6개월 전에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습니다. 한지수 요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이웃들에 따르면 그들은 은서의 묘사와 일치하는 5살 소녀를 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박 씨가 체포된 후 아내의 중독은 악화되었습니다. 소녀는 아내가 사망할 무렵 사라졌습니다. 타임라인이 은서의 설명과 일치했습니다. 김준호는 자신의 딸이 5살의 나이에 굶주리고 겁에 질린 채 홀로 거리를 헤매며 안전을 찾고 있을 때 자신은 온도 조절이 되는 펜트하우스에서 민재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는 생각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 대비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카일 부부, 원래의 양육자들은요. 거기서부터 흥미로워집니다. 한지수 요원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현수와 이다희의 부부입니다. 부유하고 아이가 없던 그들은 2018년 11월에 하태수 의사에게 200억 원을 지불하고 개인 입양을 했습니다. 9개월 뒤 그들은 요트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세상에, 김준호가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럼 은서는요? 가사 도우미에 따르면 카일 부부는 딸을 위해 유모를 고용했습니다. 최미영이라는 여성이었죠. 부부가 사망한 후 최 씨는 아이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지수 요원이 김준호의 시선을 맞췄습니다. 저희는 최미영이 은서를 박신의 집에 맡겼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을 수도 있고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최 씨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찾고 있습니다.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입니다. 한지수 요원이 떠난 후 김준호는 오락실에서 은서가 민재에게 거리에서 배운 카드 게임을 가르쳐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은서는 김준호를 겸허하게 만드는 회복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현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며 놀라운 품위로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주머니에 음식을 모아두는 습관이 있었고 큰 소리에 놀라기도 했지만 매일 작은 승리들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아빠, 민재가 김준호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서가 상대방이 허세를 부리는지 알아내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김준호가 딸을 향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러니 은서가 반쯤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용하거든요. 분명 그럴 테지. 김준호는 그들 옆에 앉았습니다. 은서야, 중요한 걸 물어봐야겠다. 최미영이라는 아주머니가 기억나니? 네가 아주 어렸을 때 유모였을지도 몰라. 은서의 눈썹이 집중하느라 찌푸려졌습니다. 키가 크고 검은 머리에 손목에 별 모양이 있던 분인가요? 문신 말이구나. 김준호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절하셨어요. 제가 나쁜 꿈을 꿀 때 노래를 불러주셨죠. 하지만 아주머니가 울면서 우리가 큰 집을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고요. 어떤 나쁜 사람들이었니, 은서야? 저도 몰라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들을 무서워했어요. 저를 박씨 아저씨네 집에 데려다 주시면서 안전해지면 다시 오겠다고 하셨어요. 은서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오지 않으셨어요. 김준호는 문가에서 듣고 있던 선희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암시장 입양보다 더 불길한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쌍둥이가 잠든 후 김준호는 한지수 요원에게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미영을 찾았습니다. 그녀가 뉴스를 보고 은서의 사진을 확인한 뒤 1시간 전에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거의 2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녀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녀는 카일 부부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은서의 출신에 대해 무언가를 알아냈기 때문에 요트 사고가 조작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알아낼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녀는 김준호 씨 당신과만 이야기하겠다고 합니다. 아내분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더군요. 김준호는 발밑의 바닥이 꺼져 나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연이의 죽음은 출산 합병증으로 여겨졌습니다. 비극이었지만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습니다. 수연이의 죽음과 카일 부부의 사고를 연결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다음날 아이들을 검사센터에 맡긴 뒤 김준호는 경찰청 취조실에서 최미영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은서의 설명대로 키가 크고 날씬하며 손목에 별 문신이 있었습니다. 김준호 씨. 그녀가 분명한 공포에도 불구하고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은서를 보호했습니다. 박신의 집에 맡긴 후에도 아이를 지켜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버렸지 않습니까? 김준호가 반박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은서에게 인도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최미영의 눈이 이해를 구하며 간청했습니다. 카일 부부는 은서가 생후 3개월일 때 저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경로를 통해 입양했다고 믿었던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무엇이 변했습니까? 은서가 18개월쯤 되었을 때 이다혜 씨가 아내분의 죽음에 관한 오래된 기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시기가 은서의 출생과 일치했고 그녀는 은서와 김 씨 가문 사이의 신체적 유사성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가 조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녀가 무엇을 찾아냈습니까? 최미영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분의 죽음이 자연적인 합병증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하태수 의사가 그녀를 살릴 수 있었던 치료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증거였죠. 박수연을 기리는 추모 정원에는 겨울 장미들이 피어 있었고 섬세한 꼬집들은 서리로 결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대리석 벤치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숨결은 12월의 공기 속에서 하얗게 흩어졌습니다. 그의 뒤에서 은서와 민재는 정원을 지키는 천사 석상 주위에 소나무 가지를 놓았습니다. 수연이가 떠난 후 김준호가 매년 지켜온 크리스마스 전통이었습니다. 최미영의 폭로가 아내의 죽음에 대한 김준호의 이해를 산산조각 낸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청의 조사는 그녀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조작된 의료 차트, 응급 대응, 기록에 수정된 타임스탬프, 공식 사건 타임라인과 상충하는 증언들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수연이의 죽음 직후 하태수의 금융활동이었습니다. 최동석과 연결된 유령 회사로부터의 자금이 하태수의 해외 계좌로 대량 입금된 것이었습니다. 최동석은 수연이의 전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 연결고리는 김준호를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최동석은 친구였고 심지어 수연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여 진심 어린 슬픔으로 김준호를 위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그녀의 죽음을 설계하고 은서를 훔치도록 주선했으며 질문을 시작한 카일 부부의 살해를 명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런 정교하고 비정한 음모를 정당화할 수 있단 말입니까? 꽃들이 예뻐요, 아빠. 은서가 김준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단 한 달 만에 그녀는 지친 거리 아이에서 더 신뢰하는,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운 딸로 변모했습니다. 악몽은 줄어들었습니다. 어휘력은 확장되었고 몸무게가 늘어
더 이상 뺨이 움푹 패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엄마는 장미를 사랑했단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네가 태어나기 전 해에 이 정원을 가꾸셨지. 엄마가 지금 저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은서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김준호는 허를 찔렸습니다. 무슨 뜻이니? 얘야, 하늘나라에서요. 아빠가 저를 찾은 걸 알고 계실까요? 김준호는 가슴이 아릿해지며 그녀 곁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엄마가 줄곧 너를 지켜보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한단다. 그리고 엄마가 너를 우리에게 다시 데려다 주는 걸 도와주셨을 거야. 은서는 엄숙한 눈으로 이 말을 숙고했습니다. 민재가 우리는 엄마의 미소를 닮았대요. 닮았지? 김준호는 그녀의 얼굴에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용기도 닮았단다. 엄마는 용감하셨나요? 내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용감한 분이었어. 김준호는 다시 은서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민재와 고모를 찾으러 가자. 날이 추워지는구나. 본체로 걸어가는 동안 김준호의 전화가 한지수 요원의 문자로 진동했습니다. 그를 찾았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됨. 전화 주세요. 김준호의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몇 주간의 수색 끝에 그들은 강원도 오지의 별장으로 도망친 최동석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곧 김준호는 자신의 옛 친구가 왜 그들의 가족을 파괴했는지에 대한 답을 듣게 될 것입니다. 별장 안의 옹기 속에서 선희는 거실에 있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에 민재가 장식물을 다는 것을 돕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반짝이는 장식들을 보며 경외심을 품고 나무에 다가갔습니다. 이게 다 크리스마스를 위한 건가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선희가 대답하며 크리스털 눈송이를 건넸습니다. 이건 특별한 거란다. 내 외할머니의 물건이었어. 은서가 그 갑오를 조심스럽게 나뭇가지에 걸 때 김준호는 그녀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가족의 자리를 찾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고난의 세월은 작은 순간마다 드러나는 보이지 않는 상처들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얼굴 근처로 손을 올리면 반사적으로 움찔하는 것, 모든 방의 출구를 확인하는 습관, 압도될 때 가끔 다시 침묵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적응적 생존 행동이라 불렀고 시간과 지속적인 지지가 있다면 이런 반응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놀랍게도 민재는 누구보다 먼저 쌍둥이의 무언의 고통 신호를 이해하는 것 같았고 은서가 불안해할 때면 직관적으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준호야, 방 건너편에서 선희가 불렀습니다. 정문 앞에 누가 왔어? 보안실에서 연락 왔네. 김준호는 긴장했습니다. 보안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방문객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누구랍니까? 수연이의 어머니인 서정희 씨라고 하는구나. 김준호는 수연이의 장례식 이후 장모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당시 슬픔은 그들 사이에 멜 수 없는 깊은 골을 만들었었습니다. 서정희는 딸의 죽음을 준호 탓으로 돌리며 그녀의 생식 건강 문제를 알고도 가족을 원했던 그의 요구가 수연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코 따뜻하지 않았던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깨졌었습니다. 들여보내세요. 잠시 주저한 끝에 김준호가 결정했습니다. 서정희는 은서에 대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손녀에 대해 그리고 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알 자격이 있었습니다. 30분 후 서정희가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녀의 오만한 태도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있는 쌍둥이를 보자마자 흔들렸습니다. 민재는 알아봤습니다. 비록 몇 년 동안 몇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요. 하지만 은서는 그녀를 멈춰 서게 했습니다. 수연아, 그녀가 얼굴에서 핏기가 가신 채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뒤를 돌아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 좀 보세요. 제 여동생 은서예요. 서정희의 시선은 아이들 사이를 오가다 김준호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준호야. 우리 따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준호가 그녀를 서재로 안내하며 제안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서정희가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설명해보게. 저 아이는 그 나이 때 수연이와 판박이가 아닌가. 김준호는 술을 2잔 따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필요하실 겁니다. 은서는 민재의 일란성 쌍둥이 동생입니다. 태어날 때 도둑 맞아 불법적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서정희는 충격에 휩싸여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쌍둥이라니. 하지만 병원에서는 병원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태수 의사가 거짓말을 했죠. 그는 기록을 조작하고 쌍둥이를 분리한 뒤 은서를 어느 부유한 부부에게 200억 원에 팔아넘기도록 주선했습니다. 세상에. 서정희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어떻게 찾았나? 김준호는 은서가 식당 밖에서 나타난 일과 민재의 기적적인 첫마디에 대해 요약하여 들려주었습니다. 유전자 확인, 오미경의 자백, 그리고 최동석의 가담에 대한 경찰 조사를 설명했습니다. 최동석이라니. 서정희의 손이 잔을 내려놓으며 떨렸습니다. 수연이의 파트너였던 그놈 말이냐. 경찰은 그가 은서의 절도부터 모든 것을 설계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준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인가? 수연이의 죽음까지 말입니다. 김준호가 조용히 말을 마쳤습니다. 증거에 따르면 하태수 의사는 그녀를 살릴 수 있었던 치료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습니다. 그는 그 후 최동석과 연결된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서정희의 평정심이 무너졌고 얼굴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왜 최동석이 수연이를 죽이고 싶어 했단 말인가? 그것이 제가 알아내려는 것입니다. 김준호가 그녀의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그동안 손녀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은서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 모든 일을 겪었음에도 친절하고 회복력이 강하며 민재를 끔찍이 아낍니다. 민재는 좀 어떻나?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뉴스 보도를 봤네. 신경과 의사들은 쌍둥이가 깊은 신경학적 연결을 공유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리가 민재의 언어 실행증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고 재회가 이전에 차단되었던 신경 경로를 복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정희는 수노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례식 때 자네에게 끔찍한 말들을 했네. 용서받지 못할 말들을. 우리 둘 다 절망에 빠져 있었죠. 김준호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본능이 부분적으로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생각했던 이유는 아니었지만요. 그들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은서는 나무 아래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민재에게 다시 카드게임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어오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새로운 사람을 경계하며 살폈습니다. 은서야, 김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내 할머님 되시는 서정희 여사님이란다. 내 어머니의 어머니이시지. 은서는 긴장한 손으로 옷을 매만지며 일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평소에 그렇게 침착하던 서정희는 관절염이 있는 무릎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렸습니다. 오, 내 사랑하는 아가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너 정말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최동석의 산속 은신처는 밤하늘 아래 주황색 불꽃이 증거들을 집어삼키며 타올랐고 경찰들은 주변을 확보했습니다. 김준호는 숲길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보며 들보가 무너질 때마다 해답에 대한 희망이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보 시스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지수 요원이 그의 옆 조수석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저희 팀이 건물에 진입하기 몇 분 전에 화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지만 최동석인지 확인하려면 치과 기록이 필요할 겁니다. 편리하군요. 김준호가 쓰라리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에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설명해줄 증거들도 다 타버렸겠군요. 저희 기술자들이 컴퓨터 시스템에서 복구할 수 있는 것들을 작업 중입니다. 화재 방지실에 있던 서버 몇 대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망설였습니다. 다른 것이 더 있습니다.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수백 장이나요. 당신의 아이들 사진입니다. 학교에서의 민재, 병원 예약대의 모습, 거리에서의 은서. 어떤 것들은 몇 년 전의 것이더군요. 김준호는 차 안의 히터 열기에도 불구하고 한기를 느꼈습니다. 은서가 노숙자였을 때조차 그가 두 아이를 모두 감시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의료 파일들, 뇌 스캔, 유전자 검사 결과, 민재의 상태에 대한 신경학적 평가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연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준호는 커지는 공포와 함께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나 복수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마치 표본처럼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암시는 온전히 받아들이기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자가 갓난아기 쌍둥이를 분리하는 음모를 꾸미고 수년 동안 그들의 서로 다른 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한단 말입니까? 그런 잔인함이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서울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불확실성의 그림자 속에서도 크리스마스 준비가 계속되었습니다. 은서와 민재는 수사의 어두운 면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늘어나는 기대감 속에 날짜를 세웠습니다. 은서에게 이번 크리스마스는 몇 년 만에, 아니 어쩌면 위탁가정과 거리 생활의 격동적인 여정을 생각하면 생애 처음으로 맞이하는 진짜 크리스마스가 될 것이었습니다. 김준호는 수사가 정체된 것에 대한 좌절감을 잊기 위해 이 휴일을 마법처럼 만드는 데 전념했습니다. 최동석의 자살로 보이는 사건은 중요한 질문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겼고, 그의 은신처에서 탄 유해들은 그의 동기에 대한 유용한 단서를 거의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새로운 발전은 쌍둥이의 놀라운 신경학적 연결에 대한 이현우 박사의 지속적인 연구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최신 가설은 일란성 쌍둥이 사이의 양자 얽힘 개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 헤어진 쌍둥이가 지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양자 수준에서 물리적 연결을 유지하여 서로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쟁적인 이론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민재가 은서와 다시 연결된 순간 말을 시작했는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이현우 박사가 마지막 상담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은서가 오빠에 대한 의식적인 기억이 없음에도 왜 오빠에게 끌렸는지도요. 이제 김준호는 은서가 피아노 수업을 받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은서는 수연이의 그랜드 피아노를 발견한 후 피아노에 새로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서의 손가락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연습하며 건반 위를 머뭇거리며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집중하느라 찌푸려졌습니다. 제 손가락이 뇌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은서가 불평했습니다. 배우는 과정이란 게 다 그렇단다. 김준호가 격려했습니다. 반복을 통해 근육을 훈련해야 해. 근처에는 민재가 이상한 장비들로 가득 찬 실험실처럼 보이는 정교한 그림들을 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예술적 능력은 언어 능력과 함께 꽃피워 소통의 어려움에 가려져 있던 시각적 지능을 드러냈습니다. 김준호가 민재의 그림을 훑어보았습니다. 민재야, 이게 뭐니? 꿈속의 장소요. 민재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나쁜 의사 선생님이 유리창 너머로 우리를 지켜보던 곳이에요. 김준호가 굳었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 말이니. 저기요, 엄마를 아프게 한 사람요. 은서가 피아노 건반을 누르던 손가락을 멈추지 않고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은 사람요. 김준호는 심장이 뛰는 채로 그들 사이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니? 쌍둥이는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김준호를 여전히 긴장하게 만드는 그들만의 무언의 동기화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꿈을 꿔요. 민재가 설명했습니다. 같은 꿈이요. 기계들이 있는 차가운 방이에요. 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다고 말한 은색 머리카락의 의사 선생님요. 김준호는 민재에게서 조심스럽게 그림을 넘겨받았습니다. 상세한 사파에는 의료 장비, 관찰창, 그리고 유리 파티션으로 분리된 2개의 아기 침대가 있는 실험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독특한 은색 머리카락을 가진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수사 중에 보았던 하태수 의사의 병원 신분증 사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태수 의사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니? 김준호가 목소리를 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뉴스 보도나 내 책상 위에서 본 거니? 아이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그분 이름인가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나쁜 의사 선생님요. 우리는 그냥 꿈속에서 알아요. 은서가 덧붙였습니다. 기억할 수 있는 한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꿈속에 있었어요. 김준호는 소름이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도저히 기억할 수 없는 남자를 어떻게 똑같이 꿈꿀 수 있단 말입니까? 하태수가 그들을 분리했을 때 그들은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김준호는 이현우 박사에게 전화하여 민재의 그림 스캔본을 보냈습니다. 놀랍군요. 의사가 이미지를 확인한 후 말했습니다. 세부 수준을 보니 이건 상상이 아니라 실제 기억 같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김준호가 반박했습니다. 아이들은 갓난아기였습니다. 일반적인 기억은 아니겠죠. 하지만 세포 기억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억이 뇌뿐만 아니라 신체 전체의 세포 내에 저장될 수 있다는 이론이죠. 논쟁적이긴 하지만 장기 이식 수혜자들이 기증자의 기억이나 선호도를 경험하는 문서화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박사님은 제 아이들이 헤어지던 순간에 세포 기억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그들이 양자 연결을 통해 서로의 기억에 접근하여 어느 한쪽이 혼자 접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한 그림을 함께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준호는 편두통이 시작되는 것을 느끼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이건 공상과학 소설 이상의 이야기군요, 박사님.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영구적 언어 실행증 진단을 받았던 당신의 아들은 이제 유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당신의 딸은 오빠와 똑같은 습관을 공유하고 있으며 두 아이 모두 기억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현우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최동석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그들의 발달을 모니터링했다면 그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과학적인 이유겠죠. 김준호가 말을 맺었습니다.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가 수연 씨와 함께 일했다면 어쩌면 수연 씨의 연구가 열쇠를 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박수연의 개인 연구실은 그녀가 엄마가 되기 전, 그리고 비극이 닥치기 전까지 활동했던 천재적인 신경과학자로서의 시간을 간직한 채 폐쇄되어 있었습니다. 성북동 옛집 지하에 위치한 그곳에는 그녀의 연구 자료, 일기장, 그리고 신경유전학 박사 학위 과정 중에 사용했던 특수 장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감정적인 이유로 그곳을 정리하지 못했고 수연이가 떠난 후 그 집을 팔지 않은 채 민재와 강남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었습니다. 이제 그가 서정희와 함께 무거운 문을 열며
그 감정적인 결정을 후회했습니다. 만약 수연이의 연구가 최동석의 집착에 대한 단서를 쥐고 있었다면 답은 줄곧 여기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죽기 전 이후로 여기 내려와 본 적이 없습니다. 서정희가 통제된 공간으로 들어가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마지막 무렵 자신의 작업에 대해 아주 비밀스러웠지. 김준호가 불을 켜자 책장 가득한 책들,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과학 장비들로 채워진 유리 찬장들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시스템과 질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정확히 무엇을 연구하고 있었나요? 김준호가 아내의 마지막 프로젝트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 깨달으며 물었습니다. 그 시절 그는 자산 증식에 집중하여 자주 출장 중이었고 수연이는 학계와 최동석과 함께 세운 신경 유전학 스타트업인 뉴롭에서의 파트너십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어 썼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말하지 않았네. 서정희가 인정했습니다. 획기적인 연구는 발표 전까지 절대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녀가 가죽으로 제본된 일기장 선반을 손가락으로 훑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말해줄지도 모르겠군. 다음 4시간 동안 그들은 수연이의 기록, 연구 노트, 컴퓨터 파일, 논문, 그리고 서신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드러난 모습은 매혹적이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연이와 최동석은 일란성 쌍둥이 사이의 신경학적 연결을 연구해 왔으며 특히 양자 얽힘 이론과 그것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미칠 잠재적 응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비 연구는 통제된 환경에서 분리된 일란성 쌍둥이가 보완적인 신경학적 강점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유망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 명은 언어적, 한 명은 수학적, 한 명은 창의적, 한 명은 분석적인 식으로 말입니다. 그들은 특화된 뇌 발달을 만들려고 했군요. 김준호가 연구 제안서를 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분리하고 서로 다른 환경 자극에 노출함으로써 향상된 인지 특성화를 공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이론화한 겁니다. 하지만 그건 끔찍한 일이야. 서정희가 항의했습니다. 아이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아 분리하다니. 수연이는 인간 대상을 사용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김준호가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동물 실험에 기반한 이론적 연구였습니다. 수연이는 인간 적용에 대한 윤리적 장벽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두었군요. 더 깊이 파고들자 우려스러운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임신 6개월 전 수연이는 최동석과 심각한 윤리적 이견을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일기 내용은 연구 방향, 특히 동물 실험을 넘어설 최동석의 관심에 대해 점점 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석이는 우리의 발견을 인간 대상에게 적용하는 데 집착하고 있다. 그녀는 썼습니다. 내가 윤리적 제한을 상기시키자 그는 웃으며 윤리는 통찰력이 부족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파트너십 해지를 고려 중이다. 2개월 뒤 그녀는 썼습니다. 실험실 계정에서 재무적 불일치를 발견했다. 동석이가 논의하지 않는 2차 프로젝트에 연구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 같다. 오늘 그를 추궁했다. 그의 설명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더 조사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임신 3개월 무렵 혈액검사로 쌍둥이 확인. 아직 아무에게도 준호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 가문에 쌍둥이가 흔하지만 내 연구를 생각하면 그 암시들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주에 고위험 관리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하태수 의사를 만나야겠다. 김준호는 멍해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쌍둥이를 가졌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저에게 말하지 않았던 겁니다. 수연이답지 않구나.
서정희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수연이는 쌍둥이라는 사실에 기뻐했을 텐데 무언가 잊지 않고서야. 김준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며 흩어진 조각들을 맞췄습니다. 최동석의 반응을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면요. 만약 그녀가 쌍둥이 신경 발달을 연구하는 중에 일란성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말입니다. 최동석이 그녀의 임신을 기회로 보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서정희는 자신의 파트너의 아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공포에 질린 듯 보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왜 하태수 의사를 포섭해 태어날 때 쌍둥이를 분리하게 했는지, 왜 은서를 자신이 감시할 수 있는 가족에게 입양되게 했는지, 왜 수년 동안 그들의 발달을 추적했는지. 김준호의 목소리가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왜 수연이를 방해물로 여겨 제거해야 했는지도요. 하지만 그녀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 최동석이 어떻게 쌍둥이인 걸 알았겠나. 김준호가 일기장을 다시 훑었습니다. 그녀는 하태수 의사를 만난 것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하태수가 이미 최동석과 한패였다면 그녀의 의료 정보를 공유했을 겁니다. 서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세상에, 준호야. 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일을 계획했어. 수연이의 책상 서랍 숨겨진 패널 뒤에 숨겨져 있던 마지막 일기장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몇 주 동안 수연이는 최동석과 하태수 의사에 대한 자신의 의심을 기록해 두었으며 그녀가 밝혀낸 대화 녹음과 금융거래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폭로하기 위해 사건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끝내 완성하지 못한 사건 말입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김준호가 슬픔과 분노로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려 했고 그들은 그 때문에 그녀를 죽인 겁니다. 그들이 수연이의 일기장과 하드드라이브를 챙겨 떠나려 할 때 김준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선희의 번호가 화면에 깜빡였습니다.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꽉 차 있었습니다. 누군가 펜트하우스에 침입하려고 했어. 보안팀이 맞긴 했지만 준호야. 마취총과 의료 이송 장비를 갖춘 남자들이었어. 아이들을 데려가려 한 거야. 해질녘의 노을이 김씨 가문의 새로운 집 창문을 금빛으로 물들일 때 은서가 피아노 음계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유괴 시도가 있었던 그 밤으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치유와 정의, 그리고 재건의 1년이었습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한국 최고의 소아신경연구센터와 가까운 제주도의 해안가 저택은 그들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김준호는 문가에서 딸을 지켜보며 그녀의 발전에 경탄했습니다. 8살의 은서는 자신감 있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아이로 성장했으며 거리에서의 영리한 본능은 서서히 나이를 초월한 지혜로 변해갔습니다. 그녀의 악몽은 가라앉았고 대신 아침 식사 때마다 열정적으로 들려주는 꿈들로 바뀌었습니다. 분리와 상실의 기억에서 벗어나 하늘을 날거나 모험을 떠나는 평범한 어린 시절의 꿈들이었습니다. 실력이 꽤 늘었네요. 선희가 문가에서 김준호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고모는 자신이 친자식처럼 사랑하게 된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고 싶지 않아 그들과 함께 이주했습니다. 수연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김준호가 동의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말이지. 방 건너편에서는 민재가 복잡한 레고 구조물들에 둘러싸여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침묵하고 좌절했던 아이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밀한 조정력으로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는 여전히 신비한 연결고리를 공유하여 종종 말없이 소통하고 직관적으로 서로의 감정을 감지하곤 했지만 동시에 뚜렷한 개성과 관심사도 발달시켰습니다. 은서는 음악과 언어에 끌렸고 민재는 건축과 과학에 몰두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6개월 전 생존해 있던 공모자들의 체포로 정점에 달했습니다. 하태수 의사는 수년 전 보고된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으며 가짜 신분으로 살아가며 최동석과 함께 연구를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미니인지라는 불법 연구그룹의 일원이었으며 분리된 일란성 쌍둥이의 신경학적 잠재력을 탐구하는 데 전념해왔습니다. 유괴 시도는 그들이 가장 유망하다고 여겼던 실험 대상을 되찾으려 했던 최후의 절박한 노력이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들의 포획으로 이어졌고 은서와 민재처럼 태어날 때 도둑맞아 통제된 환경에 놓여 감시받던 다른 6쌍에 분리된 쌍둥이들이 있는 숨겨진 연구시설의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연이의 연구 일기들은 조직을 해체하고 다른 쌍둥이 쌍들을 재결합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 밀폐된 연구실에 보존되어 있던 그녀의 꼼꼼한 기록들이 결과적으로 그녀 자신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같은 음모의 피해자가 된 다른 아이들까지 보호하게 된 것입니다. 아빠, 와서 보세요. 민재가 테라스 문가에서 불렀습니다. 돌고래들이 있어요. 김준호는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유리문 쪽으로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돌고래 무리가 파도를 헤치며 나아갔고 매끄러운 몸체들이 오늘의 마지막 햇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변으로 내려가도 돼요? 민재가 기대감으로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돌고래는 길조였습니다. 그들이 이 집으로 이사 온 날 돌고래들이 나타났고 쌍둥이는 그것을 수연이의 승낙의 신호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은서를 데려오마.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오빠의 흥분에 이끌려 그들 곁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변을 따라 걸을 때 쌍둥이는 앞서 달려나갔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소금기 섞인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김준호는 기적 같은 주장을 하며 청담동 식당 밖에서 자신에게 다가왔던 굶주린 아이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서정희가 제주도의 기후 덕분에 호전된 관절염을 이끌고 그와 합류했습니다. 수연이가 지켜보고 있어. 그녀가 아이들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간단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느껴지는구나. 저도 그렇습니다. 김준호가 인정했습니다. 가끔 아이들의 표정이나 몸짓에서 그녀를 발견하곤 합니다. 둘 다 그녀의 호기심과 결단력을 닮았어요. 그리고 자네의 고집도 말이지. 서정희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쌍둥이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며 상당히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은 물가로 달려가 돌고래들이 해안 가까이 뛰어오르는 것을 보며 흥분해서 가리켰습니다. 마치 관객을 위해 공연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준호는 은서가 민재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고 민재는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얼굴은 목적의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은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랑 저랑 커서 무엇을 할지 결정했어요. 둘 다 말이니? 김준호가 그들의 확신에 찬 모습에 즐거워하며 물었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될 거예요. 민재가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의사는 아니에요. 우리 같은 아이들을 돕는 의사요. 은서가 덧붙였습니다. 특별한 뇌를 가진 아이들이요. 김준호는 감정이 벅차올라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비극으로부터 목적이 생겨났습니다. 수연이라면 그것을 고통을 치유로 바꾸는 궁극적인 변화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날 밤 늦게 김준호가 아이들을 각각의 침대에 눕히고 입맞춤을 해줄 때 은서가 매일 밤 던지는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그것은 그들의 취침 의식이 되었습니다. 수연이에 대한 이야기, 그녀를 그들의 삶 속에 계속 존재하게 하는 기억들. 오늘 밤 김준호는 그녀의 첫 번째 과학적 돌파구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의 연구가 발표되었을 때 그녀가 작은 아파트 안에서 얼마나 춤을 추었는지 말입니다. 엄마는 뇌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믿으셨단다. 김준호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지식이 치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절대 해를 끼치는 데 쓰여서는 안 된다고 믿으셨지. 우리 재단처럼요. 민재가 졸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윤리적인 신경과학 연구와 쌍둥이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박수연 재단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그렇단다. 김준호가 동의했습니다. 너희 어머니의 작업은 너희 둘을 통해 계속되고 있어. 아이들이 잠든 후 김준호는 달빛이 비치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한 해는 정의를 가져왔지만 폭로도 가져왔습니다. 쌍둥이의 놀라운 유대감은 윤리적인 연구자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연구되었고 그들은 수연이가 이론화했던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전통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신경학적 연결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최동석이 계획했던 것처럼 이 발견을 착취하는 대신 박수연 재단은 이제 민재의 놀라운 회복 사례를 쌍둥이 재결합의 치유력에 대한 연구 사례로 삼아 소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준호는 어디선가 나타나 불가능한 확신에 이끌려 쌍둥이 오빠에게로 인도된 그 노숙자 아이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아들을 말하게 한다면 당신의 남은 음식을 저에게 주시겠어요? 그녀는 배고프고 절박했지만 무언가 기적적인 것을 제안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김준호에게 아들의 목소리 그 이상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회복시켰고 수연이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혀냈으며 그의 삶에 다시 목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리에서 온 기적의 아이는 결국 그녀가 주장했던 그대로였습니다. 태어날 때 헤어졌지만 7년간의 의도적인 분리 속에서도 살아남은 강력한 연결의 절반을 품고 있는 쌍둥이였습니다. 아래에서 파도가 해안을 때리는 소리가 들릴 때 김준호는 매일 밤 되새기는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수연이의 유산은 아이들을 통해 계속 살아갈 것이며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서로를 찾아낸 쌍둥이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